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해야 될 사람은 보통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을 하죠. 혼자여도 안 괜찮은 고립된 삶을 살면 손절해야 되는 사람, 끌려다니고 얘랑은 진짜 소울메이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버리는 말들은 굳이 안 하는 게 좋죠. 나중에 공격 소재로 쓰일 수가 있고요. 배신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질문에 살짝 트릭이 있는데,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답변을 드리자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부분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면 배신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배신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의적인 방법으로 나를 배신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실은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가 더 많죠. 너 왜 나 배신했어? 그러면 상대는 야, 내가 널 뭘 배신해?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야지. 그러면 상대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는 배신했다고 생각될 수 있어도 상대 입장에서는 아닐 수가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기대했기 때문이고, 물론 배신한 사람이 나쁘죠. 배신한 사람이 나쁘지만, 근데 그 배신의 정도의 차이,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에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상대의 행동, 상대의 태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로 악의적인, 이기적인 방식으로 배신하는 그런 경우에는 상대가 더 자신을 위해서 저울질을 했을 때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나에겐 상처를 주는 것을 이제 감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밤에 외박하고 놀았다 그랬을 때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철없는 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애인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그 사람이 나와 그만큼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다는 표현이 참 아이러니한데,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배신이라고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나를 위한 게 뭐냐, 나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손절한다 안 한다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라는 스스로가 규정한 꼬리표나 이런 거를 다 떼고 바라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해야 될 사람은 보통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을 하죠.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도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손절 쪽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시야가 너무 좁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가 착하든 뭐하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착해요. 착하고 말도 정말 유순하게 하고 그러는데 시야가 좁아가지고 뭐가 음식이 나오면 그냥 자기만 먹어. 주변에 보지도 않고. 뭐 그건 뭐 귀엽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시야도 좁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지능도 없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자꾸 바꾸려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뭐 부모님이 아니면 뭐 배우자야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하고 가야겠죠. 사용 설명서를 익힌다 라는 측면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게 나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되니까 바꾸고 싶어. 그런데 가족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절이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야지.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이고 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우선순위도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 적당히 이제 손절하게 되는 사람은 좀 적게 보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려면 결국 내가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여도 안 괜찮은 고립된 삶을 살면 손절해야 되는 사람, 혹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고립된 사람과 또 죽이 잘 맞아.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기대가 높으니까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일이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진정한 친구는 뭐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시공간을 초월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오랜만에 만나도 그냥 어제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불행함 이런 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것, 이 친구에게는 나의 성공 이런 거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이 친구의 성공을 들었을 때 나는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어도 이 친구의 말이 왜곡해서 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감정적으로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친구를 구분해내는 방법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얕은 고리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외로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외로움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마치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예요. 근데 물론 예전처럼 초원에 혼자 있을 때처럼 우리가 외로운 상황이라고 할 때 위험하지는 않죠. 지금은 그래서 그 외로움이라는 게 좀 과한 경계경보 같은 느낌은 있어요. 우리가 좋은 포지션을 가지려면 과거에 느꼈던 경계경보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다. 그래서 내가 외로움이나 고립된 느낌을 받을 때 그 느낌에 끌려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괜찮고 관계를 맺어도 괜찮고 너랑 있으니 더 좋다. 나랑 혼자 있어도 좋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 같아요. 누군가랑 연애를 하기 전에 나는 혼자 있을 때 못 견뎌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하면 실은 좀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고통스럽든 내가 고통스럽든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혼자여도 그건 고립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혼자서도 해소할 수 있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면 어떤 관계에서도 나는 휘둘리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특징은 전부 기대랑 연결돼 있고, 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사람, 남에 대한 기대가 높은 사람, 이 두 가지인 것 같고요. 나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건 이런 케이스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좋은 모습만 보여야 돼. 나는 남들에게 손해보면 안 돼. 이런 기대, 이게 일종의 꼬리표거든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 이거는 보통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돼서 와요. 상처받은 초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내가 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에 상응하는 게 오기를 바래요. 나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남에 대한 기대도 따라오는 케이스죠. 그리고 본인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휘둘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워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남들에게 손해보면 안 되라는 그 스스로, 나는 무조건 이득을 봐야 돼. 아니면 개인주의야. 나는 무조건 개인주의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도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힘들지. 그것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폭발하고, 그렇게 돼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힘든 관계에서는 남에 대한 기대가 높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남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나는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서 나는 남들에게 더 대우받아야 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남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나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남에 대한 기대도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에게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챙겨주지 않아?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 정말 소원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힘들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결국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감정에 더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된다. 머리가 마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은 친구긴 하지만 어쨌건 타인이야. 자기 가족을 우선할 수밖에 없겠지. 머리로 알잖아요. 그 머리가 본인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가 조금 덜 힘들게 되죠. 그걸 이성의 힘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인싸 같아. 근데 혼자 밤마다 괴로워해. 만날 긁혀가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했을까? 쳇바퀴가 굴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케이스인데, 실은 내가 감정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그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일단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관계 자체를 못 맺는 케이스. 그래서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쉽게 감정적으로 긁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말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모습도 보이고 나쁜 모습도 보였을 때 나쁜 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자꾸 손절해버리는 케이스도 존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은 예전에 자기가 겪었던 문제적인 사건을 재난으로 크게 키워서 나의 어떤 꼬리표를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에서 나는 또 그런 게 아닐까라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르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립돼가는. 근데 고립되는 경우에 또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고립되면 사람들이 그리워요. 인간관계를 못 맺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워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과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고립된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면
또 상대에게 당연히 바라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또 고립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면서 인간관계를 잘 못 맺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하죠.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랑은 진짜 소울메이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상대가 느끼기에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런 말들을 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해소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도 조금 들려주고 나도 들려주고 그래서 뭐 짧게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가 감정을 나누고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의 애착 유형에 따라서 달라요. 누군가는 감정을 나누고 감정을 얘기하고 깊은 얘기를 나눌 때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회피 유형의 사람들은 감정을 나누고 그러는 순간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고 싶어 해요. 괴롭지만 나를 위해서 들어주고 있을 뿐이야.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지는 게 그냥 같이 놀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30-40%가 존재해요. 그래서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이 상대에게는 무례한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남들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꼬리표를 붙여버리는 말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랐을 말인데 내가 말을 해서 쟤는 뭐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버리는 말들은 굳이 안 하는 게 좋죠. 나중에 공격 소재로 쓰일 수가 있고요.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은 부모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인데 내가 살아보면서 느꼈던 긍정과 부정,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서 안 좋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그걸 법칙으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결혼은 나쁜 것 생각해버려요. 무슨 말이냐? 결국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생은 이런 것, 아니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식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부모가 내가 생각했던 훨씬 더 나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감정적인 하소연을 했을 때 부모님이 그거를 괴로워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스스로를 여기게 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물론 보통의 부모님들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 항상 적정선, 그러려면 우리가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감정적인 짐을 떠넘기지 않고, 그리고 상대가를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나 나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이제 피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